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마음이 무르익는 낭독의 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낭독자 무르입니다. 살다 보면 소중하게 지켜온 신념이 거대한 현실의 이익 앞에서 힘없이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어제까지의 뜨거웠던 맹세가 차가운 탐욕으로 변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은 영웅들의 순수했던 투지가 권력이라는 독한 안개에 가려지기 시작하는 이야기, 삼국지연의 6권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지난 5권에서 적장을 베며 기세를 울렸던 영웅들의 앞에는 이제 승전보 대신 처참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하의 역적 동탁은 천년의 도읍 낙양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백성들의 곡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무모한 천도를 강행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불타버린 궁궐 안 깊은 우물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연히 발견된 찬란한 전구곡새. 나라를 구하겠다며 모였던 제후들은 이제 황제의 상징을 품에 안고 서로를 속이며 칼날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손견의 가슴속에 피어오른 야심과 그를 의심하는 동맹군들의 엇갈린 시선, 화려한 권력의 상징이 도리어 파멸의 씨앗이 되어가는 서글픈 순간. 어쩌면 이 옛날 이야기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잃어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건네는 서늘한 경고이자 성찰의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너진 대궐의 잔해와 그보다 더 위태롭게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 욕망으로 얼룩진 낙양의 붉은 불길 속으로, 그 뜨겁고도 서늘한 숨결 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물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책장을 넘겨봅니다. 장비가 말을 달려 호래간 아래에 도착하니 관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비처럼 쏟아져 나아갈 수가 없어 돌아왔다. 8 제후들이 현덕, 관우, 장비를 함께 초청하여 공을 치하하고 사람을 시켜 원소의 영체의 승첩을 보고했다. 원소가 드디어 손견에게 경문을 보내 진격하라고 했다. 손견은 정보와 황계를 이끌고 원술의 영체에서 서로 만났다. 손견은 지팡이로 땅에 그림을 그리며 말하기를, 동탁은 나에게 본디 원수진 일이 없소. 지금 내가 분연히 내 몸을 돌아보지 않고 친히 화살과 돌을 무릅쓰며 와서 결사적으로 싸우는 것은 위로는 국가를 위해 역적을 토벌하고 아래로는 장군 가문의 사정을 위한 것이오. 그런데도 장군은 오히려 참언을 듣고 군량과 마초를 대주지 않아 나를 패전하게 했는데 장군은 어찌 편안하시오? 라고 했다. 원술이 당황하여 말이 없다가 참언을 올린 사람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고 손견에게 사죄했다. 문득 사람이 손견에게 알리기를 호래관 위에서 한 장수가 말을 타고 영체 안으로 와서 장군을 뵙기를 요청한다고 하니 손견과 원술이 헤어져 본영으로 돌아와 찾아온 장수를 불러 물어보니 그는 동탁의 총애를 받는 장수 이각이었다. 이각이 말하기를, 승상께서 존경하는 사람은 오직 장군뿐입니다. 지금 특별히 저를 보내서 사돈을 맺자고 합니다. 승상에게 딸이 있는데 장군의 아들과 짝을 지어주고자 합니다. 하였다. 손견이 크게 화를 내어 꾸짖기를, 동탁은 하늘을 거스르고 무도하여 왕실을 뒤엎었으므로 내가 그의 구족을 멸하여 천하에 사죄하려 하는데 어찌 역적과 사돈을 맺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너를 참하지는 않을 것이니 네가 빨리 돌아가서 호래간을 바치면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만약 지체하여 어기면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숴버리겠다. 이에 이각이 머리를 싸쥐고 쥐처럼 도망갔다. 돌아가서 동탁에게 손견이 그렇게 무례하더라고 말했다. 동탁이 노하여 이유에게 물으니
이유가 말하기를 여포가 패하여 군사들이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가서 장안으로 황제를 옮겨 동요에 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기를 서쪽도 한 나라이고 동쪽도 한 나라이네. 사슴이 장안으로 들어오면 바야흐로 이 난리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쪽도 한 나라라는 이 말은 응당 고조께서 서쪽 도읍 장안에서 나라를 세워 12황제에 전한 것이고, 동쪽도 한 나라라는 말은 응당 광무제께서 동쪽 도읍 낙양에서 중흥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2황제에 전한 것을 말합니다. 천우는 돌고 도는 것이니 승상께서 장안으로 천도하시면 드디어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동탁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말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참으로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하고 마침내 여포를 이끌고 밤중에 낙양으로 돌아와서 천도를 상의했다. 그리고 문무백관을 조당에 모아놓고 동탁이 말하기를 한나라가 동쪽 낙양의 도읍에서 200여 년이라 운수가 이미 쇠퇴했다. 내가 보기에 왕성한 기운이 사실 장안에 있으니 나는 어가를 받들어 서쪽으로 가고자 한다. 여러분들은 각자 마땅히 서둘러 행장을 꾸려라. 하였다. 사도 양표가 말하기를 관중은 파괴되어 황폐하고 쇠퇴하였습니다. 지금 까닭없이 종묘와 황릉을 버리고 떠난다면 백성이 놀랄까 두렵습니다. 천하를 옮기는 것은 지극히 쉽지만 그것을 편안히 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승상께서는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동탁이 성을 내어 말하기를 네가 국가의 큰 계획을 가로막느냐? 했다. 태위 황환이 말하기를 양사도의 말이 옳습니다. 예전에 왕망이 천역하여 경시제가 정미의 난에 죽었을 때 장안을 불살라 모두 부서진 기와와 벽돌만이 널린 땅이 되었는데 다시 백성들을 떠돌게 하면 백에 한두 가지도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 궁시를 버리고 황무지로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동탁이 말하기를 관동에는 역적들이 일어나 천하가 전란에 휩싸였는데 장안은 효산과 함곡관의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농산의 오른쪽과 가까우니 나무와 돌과 벽돌은 기한을 정해 서두르면 다 해낼 수 있소. 궁궐을 짓는데 한 달 남짓 걸리지 않을 것이오. 그대들은 어지러운 말을 다시 하지 마시오. 하였다. 사도 순석이 간하여 말하기를 승상께서 만약 천도를 하고자 하면 백성들의 소동이 일어나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동탁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천하를 위해 계획한 일이거늘 어찌 하찮은 백성을 아깝게 여기느냐? 하고 그날로 양표, 황환, 순석을 파직하여 서민으로 만들었다. 동탁이 수레를 타고 나가니 다만 두 사람이 수레를 바라보고 읍을 했다. 보니 상서 주비와 성문교위 오경이었다. 동탁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 주비가 말하기를 오늘 승상께서 장안으로 전도하고자 하기에 간하려고 왔습니다. 하였다. 동탁이 크게 성을 내어 말하기를 내가 애초에 네 두 놈 말을 듣고 나를 보위하라고 원소를 기용했다. 지금 원소가 배반했으니 너희들도 한패거리지. 하고 무사들을 불러 도성 문 밖에 끌고 나가 목을 베라고 고함질렀다. 마침내 천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내일까지 즉시 떠나라고 했다. 이유가 말하기를 지금 돈과 양곡이 부족합니다. 낙양에는 부자들이 매우 많아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소 등의 그 종족과 당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도 반드시 막대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동탁이 즉시 철갑기병 5,000명을 보내어 낙양의 부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니 모두 수천 가구였다. 그들의 머리에 반역한 시나물이라고 큰 글씨를 쓴 깃발을 꽂아 성 밖에서 모두 참하고 그들의 돈과 재물을 취했다. 이각 곽사가 낙양의 백성 수백만 명을 모두 몰아 먼저 장안으로 향했다. 백성 한 부대마다 군사 한 부대를 사이에 끼워 넣어 서로 잡아 끌게 했다. 구덩이에서 죽는 자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또 군사들을 풀어 백성의 아내와 딸을 간음하게 하고 백성의 식량을 빼앗았다.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했다. 걸음걸이가 느린 자는 뒤에서 3,000명의 군사가 독촉을 하고 군사들이 시퍼런 칼날로 길에서 사람을 죽였다. 동탁이 낙양을 떠나면서 여러 성문에 불을 지르게 하고 백성의 집도 불지르게 했다. 아울러 종묘와 궁궐 관청에도 불을 질러 태우게 했다. 남북의 두 궁전에 화염이 서로 이었고 장락궁의 뜰도 모두 초토화되었다. 또 여포를 보내어 선왕과 후비의 무덤을 파헤쳐 금과 보물을 취했다. 군사들은 위세를 이용해 관리와 백성들의 무덤을 모조리 파헤쳤다. 동탁은 금과 구슬, 비단과 피륙 등 좋은 물건을 수천여 수레에 싣고 천자와 후비 등을 위협하여 마침내 장안을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동탁의 장수 조잠은 동탁이 이미 낙양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고 곧 사수관을 손견에게 넘겨주었다. 손견이 먼저 군사를 몰아 들어갔고 현덕, 관우, 장비는 호래간으로 쇄도에 들어가고 제후들도 각각 군사를 이끌고 들어갔다. 한편 손견은 나는 듯이 낙양에 들어가 화염이 충천하고 검은 연기가 200~300리 땅에 깔리고 다 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 인가에서 밥 짓는 연기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 손견은 먼저 군사를 풀어 불을 끄고 여러 제후들에게 각자 황무지의 군마를 주둔하게 했다. 조조가 원소를 찾아와 뵙고 말하기를 지금 역적 동탁이 서쪽으로 도망갔으니 바로 승세를 타고 뒤쫓아 엄습해야 하는데 본초께서는 군대를 머물러 움직이지 않으니 어찌하려는 것입니까? 하니 원소가 말하기를 여러 병사들이 피곤하니 진격하는 것이 무익할까 두렵소 하였다. 조조가 말하기를 역적 동탁이 궁시를 불태우고 천자를 협박하여 끌고 가고 온 천하가 진동하여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것은 하늘이 망하게 하려는 때라 한번 싸워서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의심하여 진격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여러 제후들이 모두 말하기를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조조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못난 놈들과 모의할 수는 없다 하고 마침내 스스로 만여 명을 이끌고 하후돈, 하후연, 조인, 조홍, 이전, 악진 등을 거느리고 밤중에 동탁을 뒤쫓아갔다. 한편 동탁이 영양지방을 지나가고 있을 때 태수 서영이 영접을 나왔다. 이유가 말하기를 승상께서 이제 낙양을 버리고 왔으니 추격병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서영을 시켜 영양성 밖 산속 후미진 곳에 군사를 숨겨두고 만약 추격병이 오면 그냥 통과시켰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추격병을 패퇴시킨 뒤에 잘라서 엄습하여 뒤에 오는 자가 감히 다시 추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동탁은 그 계책에 따르고 또 여포를 시켜 정예병을 이끌고 뒤를 막으라고 했다. 여포가 뒤따라가고 있을 때 조조의 한 부대가 추격했다. 여포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이유가 헤아렸던 바가 아닌가 하고 군마를 전투대형으로 버렸다.
조조가 말을 달려 나오며 크게 외치기를, 역정놈아, 천자를 위협해서 끌고 가고 백성을 내몰아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하니 여포가 욕을 하며 말하기를, 주인을 배반한 겁쟁이가 어찌 헛소리를 하느냐 했다. 하후돈이 창을 꼬나잡고 말에 올라 곧바로 여포에게 달려들었다. 싸운 지 몇 합에 이각이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왼쪽에서 공격해 들어왔다. 조조가 급히 하우연에게 적을 맞으라고 했다. 그러자 오른쪽에서 또 함성이 일어나며 곽사가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왔다. 조조는 급히 조인에게 적을 맞아 싸우라 했다. 세 방면에서 쳐들어오는 군마를 당해내기 어려운 형세였다. 하후도는 여포에게 대항하면서 말을 달려 진으로 돌아왔다. 여포가 철갑기병으로 습격하니 조조의 군대는 크게 패했고 영양을 바라보곤 되돌아 달아났다. 도망쳐서 한 민둥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이경쯤에 달이 대낮같이 밝았다. 바야흐로 겨우 패잔병들이 모여 솥을 걸고 밥을 지으려는 참인데 사방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고 서영의 복병이 모두 뛰어나왔다. 조조가 당황하여 말을 채찍쳐 길을 뚫어 달아났다. 바로 서영을 만났으나 몸을 돌려 달아나니 서영이 활을 쏘아 조조의 어깨죽지를 맞췄다. 조조는 화살을 맞은 채 달아나 산 언덕을 지나가는데 두 병사가 풀숲에 숨어 있다가 조조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동시에 창을 던지니 조조가 탄 말이 창에 맞아 넘어졌다. 조조도 몸이 뒤집혀 말에서 떨어져 두 병종에게 붙잡혔다. 그때 한 장수가 나는 듯이 말을 몰아 칼을 휘둘러 두 보병을 베어 죽이고 말에서 내려 조조를 구하여 일으켰다. 조조가 보니 조홍이었다. 조조가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니 아우는 빨리 달아나라 하니 조홍이 말하기를, 공은 빨리 말에 오르십시오. 홍은 걸어서 가겠습니다 했다. 조조가 말하기를, 적병이 뒤쫓아오는데 너는 어찌하려 하느냐 하니 조홍이 말하기를, 천하에 조홍은 없어도 되지만 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했다. 조조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네 덕분이다 하였다. 조조가 말에 오르니 조홍이 갑옷을 벗어버리고 칼을 끌며 조조가 탄 말을 따라 달아났다. 달아나다가 약 4경쯤이 되었는데 앞에는 큰 강이 나타나 가는 길을 가로막았고 뒤에는 함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조조가 말하기를, 목숨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 다시 살 수가 없구나 하니 조홍이 급히 조조를 부축하여 말에서 내리고 갑옷을 벗긴 후 조조를 업고 물을 건넜다. 겨우 건너 언덕에 닿으니 추격병이 이미 도착하여 강물을 사이에 두고 활을 쏘아댔다. 조조는 강물을 따라서 달아났다. 30여 리를 달려 날이 밝아올 무렵에 흘건덕 아래에서 잠깐 쉬었다. 갑자기 함성이 일어나는 곳에 한 무리의 인마가 쫓아왔다. 그것은 서영이 강 상류를 건너 쫓아온 것이었다. 조조가 정말 황급해하는 사이에 하후돈 하후연이 수십 기마병을 이끌고 나는 듯이 이르러 크게 고함쳤다. 서영은 곧바로 하후돈을 쫓으니 하후돈이 창을 고추 세우고 맞이했다. 말이 교차한 지 몇 합이 지나지 않아 하후돈이 서영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리고 남은 병졸들을 죽이고 흩뜨렸다. 뒤를 따라 조인, 이전, 악진 등이 각각 군사를 이끌고 곧 도착하여 조조를 베었다. 근심과 기쁨이 엇갈렸다. 패잔병을 모으니 500여 명이었다. 함께 한해로 돌아왔다. 동탁의 군대가 장안으로 떠난 후에 여러 제후들은 낙양에 여기저기 나누어 주둔했다.
손교는 궁중에 남은 불을 끄고 낙양성 안에 주둔하여 건장전 터 위에 막사를 설치했다. 손교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궁전에 깨진 기와와 벽돌들을 청소하게 했다. 동탁이 파헤친 능침을 모두 덮게 하고 태묘의 터 위에 세 칸 전각을 처음 지어 여러 제후들을 청하여 대대로의 임금 신위를 세우고 태례를 잡아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자 모두들 흩어졌다. 손견이 영체에 돌아오니 이날 밤은 달빛과 별빛이 유난히 밝았다. 그래서 칼을 어루만지며 한 대에 앉아 우러러 천문을 보니 큰 곰자리 가운데 흰 기운이 넘치는 것을 보고 한탄에 말하기를 황제의 별이 밝지 못하니 역적 신하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만 백성이 도탄에 빠져 도성이 텅 비었구나 하고 말을 그치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렀다. 옆에 있던 군사가 가리키며 말하기를 전강 남쪽 우물 속에서 오색 빗살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손견이 군사를 불러 횃불을 들고 점검하여 우물 속의 것을 건져내게 했다. 한 부인의 시체를 건져냈는데 날이 오래되었는데도 그 시체는 썩지 않았다. 궁녀 모양의 옷차림인데 목에 비단 주머니를 걸고 있었다. 그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 작은 주홍빛 상자가 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것은 옥새였다. 둘레가 내치이며 위에 5마리 용이 뒤엉켜 새겨져 있었다. 한쪽 옆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금으로 떼웠다. 위에는 전서로 8글자를 새겼는데 수명우천 기수영창 하늘에서 명을 받았으니 그 수가 길이 빛나리라 쓰여 있었다. 손견이 옥새를 얻고 정보에게 물었다. 정보가 말하기를 이것은 전국쇠입니다. 이 옥은 옛날에 변화가 형산 아래에서 봉황이 이 돌 위에 깃든 것을 보고 실어가서 초문왕에게 바쳤는데 그 돌을 깨뜨려 과연 옥을 얻었습니다. 진나라 26년에 좋은 장인을 시켜 다듬어 옥새를 만들고 이사가 그 위에 전서로 이 8자를 새겼습니다. 진나라 28년에 진시황이 순수하다가 동정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풍랑이 크게 일어나 배가 장차 뒤집히려는데 급히 옥새를 호수에 던지니 풍랑이 그쳤습니다. 진나라 36년에 진시황이 화음을 순수하다가 어떤 사람이 옥새를 가지고 길을 막고 서서 시종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조룡에게 돌려주시오 하고 말이 끝나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옥새는 진나라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진시황이 죽고 뒤를 이은 자영이 옥새를 한고조에게 바쳤으며 그 뒤에 왕이 찬역을 하자 효원 황태후가 옥새로 왕심과 소헌을 때리다가 한쪽 모서리가 깨진 것을 금으로 떼웠다고 합니다. 광무제가 이 보물을 의양에서 얻어 지금까지 황제 자리를 이 옥새로 전했습니다. 근간에 들으니 십상시가 난을 일으켜 소재를 위협하여 북망산으로 끌고 나갔다가 궁으로 돌아와서 이 보물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늘이 이것을 주공에게 주었으니 반드시 구호에 오를 분수입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빨리 강동으로 돌아가 따로 큰 일을 계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손견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내 뜻에 딱 들어맞는구나. 내일 마땅히 병을 핑계로 돌아간다고 해야겠다. 하였다. 의논이 이미 전해지자 군사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누가 생각이나 했으랴. 군사들 중에 한 명이 원소와 동향인이었다. 그는 이것을 빌미로 출세를 해보고자 욕심이나 그날 밤 몰래 영체를 빠져나와 원소에게 보고하였다. 원소는 그에게 상을 주고 군중에 숨겨두었다.
다음 날 손견이 원소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와서 말하기를 제가 병이 조금 있어 장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와서 공을 작별합니다. 하니 원소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공의 병이 전국세 때문인 것을 압니다. 했다. 손견이 얼굴색을 잃으면서 말하기를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 원소가 말하기를 지금 군사를 일으켜 역적을 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해악을 없애려는 것이요. 옥새야 조정의 보물이지요. 공이 이미 그것을 얻었다니 마땅히 여러 사람 앞에서 맹주에게 맡겨두었다가 동탁을 죽인 다음에 조정에 돌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숨기고 가려고 하니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하였다. 손견이 말하기를 옥새가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있겠습니까? 하니 원소가 말하기를 건장전 우물 속에서 건진 물건이 어디 있소? 하였다. 손견이 말하기를 나에게 본디 없는 것을 어찌하여 억지로 핍박하십니까? 했다. 원소가 말하기를 빨리 내놓아야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요. 하니 손견이 하늘을 가리키며 맹세하기를 내가 만약 이 보물을 얻고도 사사로이 감추었다면 훗날에 제 명에 죽지 못하고 칼이나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요. 하였다. 여러 제후들이 말하기를 문대가 이같이 맹세를 하니 생각컨대 반드시 갖고 있지 않은 것이라 하니 원소가 그 군사를 불러내어 말하기를 건져 올릴 때 이 사람이 없었느냐? 하였다. 송견이 크게 성을 내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 군사를 죽이려고 하였다. 원소도 칼을 뽑아 들고 말하기를 네가 이 군사를 죽이려는 것은 나를 속이려는 것이다. 하였다. 원소의 뒤에서 알량과 문추가 모두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송견의 뒤에서 정보, 황계, 한당이 또한 칼을 뽑아들었다. 여러 제후들이 일제히 그만두기를 권했다. 송견은 마침내 곧바로 말에 올라 영체를 거두어 낙양을 떠나 돌아갔다. 원소는 크게 노하여 편지 한 장을 써 신복을 보내어 밤을 새워 형주로 달려가 형주자사 유표에게 전하게 했다. 손견이 돌아가는 길을 막고 그것을 빼앗으라고 시킨 것이다. 다음 날 원소는 조조가 동탁을 추격하여 영양에서 싸우다가 대패하여 돌아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소는 사람을 보내 조조를 맞이하여 영체로 오게 하고 여러 제후들을 모아 술자리를 마련하여 조조와 더불어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했다.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에 조조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처음 나라를 위해 역적을 제거하려고 대의를 일으키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정의를 위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저의 처음 뜻은 본초께서 한 해의 군사를 이끌고 맹진과 산조에 다다르며 여러 장군들은 성고를 굳게 지키고 오창에 거점을 두며 환원과 대곡을 막아 험한 요충지를 제압하고 공로께서 남양의 군대를 거느리고 단주와 석주에 주둔하여 무관으로 들어가면 삼보가 진동할 것이라. 모두 구덩이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며 싸우지 않고 의심스러운 전략을 더하여 천하의 우세한 형세를 보여주면 순조롭게 역적을 베어 천하를 평정하여 바로 세울 것이라 여겼습니다. 지금 미적거리고 의심하여 나아가지 않으니 천하의 신망을 크게 잃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니 원소 등은 묵묵히 대답이 없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모두 흩어져 돌아간 후 조조는 원소 등이 각각 딴 마음을 품고 있어 이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양주로 돌아가 버렸다. 공손찬이 현덕, 관우, 장비에게 말하기를
원소는 큰 일을 하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래되면 반드시 변고가 있을 것이니 우리들도 돌아갑시다. 하고 마침내 영체를 거두어 북쪽으로 갔다. 평원에 이르러 현덕을 평원상으로 임명하고 자기는 지키던 땅으로 돌아가 군사를 양성했다. 연주태수 유대가 동군태수 교모에게 군량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는데 교모가 핑계를 대고 빌려주지 않자 유대가 군사를 이끌고 교모의 영체를 돌격하여 교모를 죽이니 그 부하들이 모두 항복하였다. 원소가 여러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 가는 것을 보고 영체를 철거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낙양을 떠나 관동으로 가버렸다. 한편 형주자사 유표는 자가 경승이고 산양군 고평현 사람인데 한실의 종친이다. 어려서부터 교제하기를 좋아하여 명사 7사람과 친구가 되어 그때 사람들이 강하에 빼어난 8사람이라고 했다. 그 7사람은 이러했다. 연암의 진상은 자가 중린이고 같은 군의 법방은 자가 맹박이며 노국의 공욱은 자가 세원이고 발해의 범강은 자가 중진이며 산양의 단부는 자가 문우이고 같은 군의 장검은 자가 원절이며 남양의 잠질은 자가 공효였다. 유표는 이 7사람과 벗이 되었고 연평사람 괴량과 괴월, 양양사람 채모를 보좌진으로 두었다. 그때 원소가 보낸 편지를 보고 곧 괴월과 채모에게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나가 손견의 앞길을 막으라고 했다. 손견의 군사가 막 도착하니 괴월이 펼쳐놓은 진을 열고 먼저 말을 타고 나갔다. 손견이 묻기를 괴이도는 무엇 때문에 군사를 끌고 나와 내가 가는 길을 막느냐? 하니 괴월이 말하기를 너는 이미 한나라의 신하가 되어 왜 사사로이 전국 옥세를 감췄느냐? 빨리 그것을 내려놓으면 네가 돌아가게 놓아줄 것이다. 했다. 손견이 크게 성을 내어 황계에게 나가 싸우라고 했다. 채모가 칼춤을 추며 나와서 맞았다. 싸움이 몇 합에 이르자 황계가 쇠채찍을 휘둘러 채모를 때려 호심경을 바로 맞췄다. 채모가 놀라서 말을 돌려 달아났다. 손견이 이긴 형세를 타고 군 경계의 입구로 쳐들어가니 산 뒤쪽에서 진과 북소리가 일제히 울리며 유표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당도했다. 손견이 말 위에서 예를 하고 말하기를 경승은 무엇 때문에 원소의 편지를 믿고 이웃군을 핍박하시오? 하니 유표가 말하기를 너는 전국 옥세를 감추어 장차 반역을 하려느냐? 했다. 손견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그 물건을 가졌다면 칼과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오. 하니 유표가 말하기를 네가 만약 나에게 그 말을 믿어주기를 원한다면 군사의 행장을 나에게 맡겨 수색해보게 하라. 하였다. 손견이 성을 내어 말하기를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감히 나를 깔보느냐? 하고 바로 교전하려 했다. 유표는 잠깐 물러났다. 손견이 말을 몰아 추격하니 양쪽 산 뒤에 숨었던 군사가 일제히 뛰어나왔다. 뒤에는 채모와 괴월이 쫓아오고 장차 손견을 포위망에 집어넣었다. 이야말로 옥새는 얻었지만 쓸 곳이 없고 도리어 이 보물로 인해 싸움만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문장들이 당신의 하루 끝에 잠시나마 머무르며 무르익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무르익다 였습니다.